노키아, 모토로라, 블랙베리 한때 휴대폰 시장을 지배했었지만 스마트폰 시대엔 적응하지 못해서 도태한 기업들입니다. 변화의 순간에도 기존의 방식을 고수했던 게 치명적인 실수였죠. 이들은 결국 애플의 희생양이 됐던 거예요. 애플의 아이폰으로 인해서 비슷한 위기를 겪었던 기업이 또 있습니다. 바로 PC의 제왕이었던 델 컴퓨터죠. 당시 스마트폰이 한참 보급될 때 사람들 사이에서는 굳이 컴퓨터는 없어도 된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서요. 개인 PC가 주력이었던 델이 바로 여기에 직격탄을 맞게 된 거예요. 델 컴퓨터도 결국 모토로라나 노키아처럼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때 델의 CEO였다면 몰락할 위기에 처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 것 같나요? 정답은 없겠지만 마이클 델은 분명 하나의 정답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수십조에 달하는 부채를 떠안으며 상장 폐지를 하는 것이었죠. 누가 봐도 미친 결정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델은 이 자진상폐라는 결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하고 성장했거든요. 그리고 이 결정 덕분에 40억 달러에 불과했던 마이클 델의 지분은 400억 달러로 뻥튀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AI 시대에선 없어서는 안 될 기업으로까지 떠올랐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핵심 장비를 만들고 엔비디아와 함께 AI 인프라 시장을 이끌고 있죠. 자, 오늘은 무너질 뻔했던 델이 어떻게 부활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마이클 델의 반전 전략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거대 기업이 창업자가 그렇듯이 델의 설립자 마이클 델도 정말 난사람이었습니다. 10대 시절에 신문 구독 영업을 뛰었는데요. 뭐 저 같은 사람이면은 신문 구독하세요, 신문 구독하세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막 까였을 거란 말이죠. 근데 델은 새로 가정을 꾸린 신혼부부는 아직 신문을 구독하지 않았을 거고 그만큼 구독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구 통계 기반의 타겟팅 영업을 했고 불과 16살의 나이에 애플2와 IBM PC를 살 정도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이야 PC 사는 게 어렵지 않다지만 옛날에는 이건 정말 부자가 아니면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때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고등학교 경제학 시간에 소득 신고한 법을 배우고 있었는데 델은 여기다가 자기 소득으로 18,000달러를 써낸 거죠. 지금으로 치면 63,000달러쯤 되는 금액이고 원화로 환산하면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 선생님이 장난치지 마라. 이건 내 연봉보다 높은 금액인데 이걸 지금 네가 그걸 어떻게 벌어? 이러면서 혼낸 거죠. 이때 이미 델은 안 겁니다. 자신의 미래는 월급장애가 아니라 사업가에 있다고요. 그리고 사업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발견하긴 했습니다. 델이 16살의 나이에 산 애플이나 IBM 컴퓨터를 애지중지해서 막 다룬 게 아니었거든요. 사자마자 분해해가지고 각 부품들의 작동 원리를 알아냈죠. 그 덕분에 컴퓨터의 모든 부품들이 애플이나 IBM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부품 업체들로부터 부품들을 공급받아서 조립해서 파는 거란 걸 일찌감치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사용법, 조립법, 작동 원리, 코딩까지 끝없이 공부했고 주변 지역에서 열리는 컴퓨터 행사마다 빠짐없이 참석을 했어요. 그렇게 인맥을 쌓고 업계 최신 소식을 빠르게 접해 나간 거죠. 그리고 이미 고등학교 시절에 자신만의 조합으로 컴퓨터를 막 개조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쪽 방면에서 소문이 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와 지인들의 컴퓨터도 맞춰주기 시작한 거죠. 당시의 컴퓨터는 지금보다 훨씬 비쌌기 때문에 초기 고객들 중에서는요 의사와 변호사 같은 전문직들도 있었어요. 덕분에 PC를 이용하는 전문직들 사이에서 델이 만드는 컴퓨터는 IBM보다 저렴하고 고품질이다 이러면서 막 입소문이 퍼진 거죠. 그래서 마이클 델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거 되겠는데? 때마침 마이클 델이 대학생이던 84년 초는요 IBM이 지역 유통업체들에게 재고를 너무 많이 떠넘겨서 부품 가격이 막 폭락을 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정가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사들인 후에다 자기가 조립을 해가지고 팔았는데요. 이렇게 4월 한 달 동안에 벌어들인 돈만 8만 달러였어요. 이걸 지금 현재 원화 가치로 환산하면 3억 5천만 원 정도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거 4월 한 달 동안에 번 돈입니다. 이렇게 큰 돈을 버니까 결국에 의대를 때려치고 자신만의 회사를 차리기로 결정합니다. IBM과 컴팩 같은 회사들이 유통사를 거쳐서 컴퓨터를 파는 것과 달리 자기는 직접 판매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편지와 전화 주문을 받아서 원하는 스펙으로 컴퓨터를 조립해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1에서 3주 안에 배송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한 거예요. 그것도 경쟁사 대비 30%나 저렴한 가격으로요. 덕분에 엄청나게 주문이 몰리기 시작했고 컴퓨터는 날개도 친 듯이 팔려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마이클 델이 21살이던 86년에 회사 매출이 3,400만 달러를 기록했고 88년에는 델을 상장시켜서 최연소 포춘 500대 기업에서 등극을 했죠. 참고로 이 최연소 기록은 아직도 안 깨졌어요. 그 이후에도 델은 정말 승승장구했습니다. IBM 컴팩을 밀어내고 세계 1위의 PC 기업이 되었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대학 다닐 때 강의실을 보면요. 그때는 지금처럼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때 기억나는 게 소니 바이오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형들이 있었는데 오우 진짜 멋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다른 형이요. 강의실 들어가지고 수업 시간이 되니까 노트북을 꺼내는 게 아니고 PDA라고
그때 당시 스마트폰 이전의 휴대폰 컴퓨터 그걸 딱 꺼내가지고 세우고 접이식 보드를 착 펼쳐가지고 강의 노트를 쓰는데 그야말로 간지가 폭발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거 그거 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 근데 그때 그 형이 쓰던 게 델 PDA였거든요. 저게 대학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델이 지금 확 잘 나갔던 거죠. 아무튼 델은 2000년대 초까지 엄청 잘 나가고 브랜드 가치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2000년도 후반 들어서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2007년에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렸잖아요.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리면서 PC 시장이 둔화하기 시작한 거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PC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거기에 스마트폰까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PC를 안 사게 되는 거죠. 게다가 레노버, 에이서 같은 중국산 PC 브랜드들이 압도적인 가성비를 앞세워서 시장을 파고 들어갔고요. 남이 만든 부품을 저렴하게 조달해서 조립한다라는 델의 비즈니스 모델은요, 남들도 사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걸 제일 잘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중국이죠. 결국 훨씬 더 저렴한 인건비에다가 제조 생산 기지까지 갖춘 중국 업체들이 델의 시장 점유율을 야금야금 갉아먹은 거예요. 게다가 경쟁사였던 HP와 컴팩이 합병하면서 규모를 갖추고 제조를 중국에 아웃소싱하면서 델은 순식간에 추월당한 거죠. 물론 델도 나름대로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긴 했어요. 사실 90년대 중반부터 기업 시장 확대와 함께 서버용 컴퓨터를 공급했거든요. 게다가 여기에 필요한 사후 지원과 소프트웨어 공급까지로 그 범위를 확장해 나갔고요. 문제는 이런 신사업이 성장하는 속도보다 본업인 PC 시장의 침체가 훨씬 더 빨랐다는 거죠. 2012년에는 매출이 역성장을 기록하더니 2013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2자릿수라는 충격적인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때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 델이 코닥이나 모토로라처럼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그것도 전문가들 사이에서요. 자, 여기서 델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기서 잠깐 시간을 되돌려서 1997년으로 되돌아가 볼게요. 당시 애플이 파산 직전까지 몰렸는데 이때 스티브 잡스가 애플 경영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요, 당시 한 컨퍼런스에 참여 중이던 마이클 델은요, 이런 질문을 받았었어요. 복귀를 한 스티브 잡스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거냐? 지금의 시각에서 보자면은 잡스에게 무슨 조언을?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요. 마이클 델은 80년대에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와 함께 테크 업계를 이끌어 나가던 20대 백만장자 트로이카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97년은요, 델이 최전성기를 누리던 시점이었으니까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였죠. 아무튼 이때 질문을 받은 마이클 델이 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회사를 닫고 주주들에게 돈을 되돌려줄 겁니다. 잡스는 이 말을 무시했지만 델은 2013년에 이 말을 지켰습니다. 회사를 자진상폐시키기로 결정했거든요. 델이 판단하기에 당시는 회사가 과감하게 움직여야 할 시점인데 상장 회사로는 주주들의 요구 조건을 맞추느라 그러지 못할 거라 봤던 거예요. 물론 그러려면은 주주들에게 주식을 사들여야 하니까 돈이 필요했죠. 당시 델이 가진 지분은 15%에 약 40억 달러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돈을 마련하는 것도 일이었어요. 이때 델은 자기 친구가 운영하던 사모펀드였던 실버레이크와 공동으로 자금 마련 방법을 구상했습니다. 일단 자신과 실버레이크가 돈을 대고 협력 관계였던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20억 달러를 빌렸어요. 또 월가의 거대 은행들에서 140억 달러 이상을 빌리면서 총 인수자금 250억 달러 중에서 대부분을 빚을 지고 회사 지분을 사들인 거죠. 돈을 빌려서 회사를 사는 방법, 이런 걸 레버리지 바이업, LBO라고 합니다. 80년대 월가에서 유행했던 거래 방식이고요. 그 중에서도 회사의 경영자가 이런 방식으로 회사를 사들이는 것을 MBO라고 하죠. 국내에서는 BHC의 월급쟁이 사장이었던 박현종 전 회장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MBO로 BHC를 인수한 걸로도 유명하고요. 아무튼 엄청난 빚을 지고 산 건데도 마이클 델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매출이 줄어들긴 했어도 여전히 PC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상장 기업이라면 매출이 줄어드는 것만 해도 비상 상황이지만 비상장사라면 충분히 버틸 수 있죠. 왜냐? 최대 주주가 자기 자신이었거든요. 마이클 델만 하더라도 델의 주식 70%를 보유하고 있었고 실버레이크가 가진 것까지 포함하면 뭐 압도적인 규모였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기업 비즈니스 확장에 돌입했죠.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클라우드 시장의 확장으로 기업용 서버와 스토리지 시장은 PC 시장처럼 쇠퇴할 거란 전망들이 많았거든요. 델도 이것 때문에 좀 피해를 보긴 했었죠. 하지만 마이클 델은요, 오히려 기업들이 클라우드와는 또 별도로 서버와 스토리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백업하고 보존할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2015년에 거대한 인수를 하나 진행했죠. 바로 기업용 스토리지 시장의 강자였던 EMC를 인수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사실 두 기업은 2001년에 기업용 스토리지 및 서버 기술 공동 개발로 제휴를 시작하면서 델의 최대 고객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을 합치면은 기업용 제품으로 더욱 완벽한 포트폴리오 구축이 가능하고 시장 장악력 확대가 가능했죠. 그래서 실제로 2009년에 마이클 델이 EMC 인수에 나섰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가 어느 때냐? 금융
위기 직후였잖아요. 그래서 주주들이 위험하다고 반대를 해서 무산됐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어쩌면 이런 경험으로 인해서 상장 폐지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당시 EMC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가치가 높았던 건 바로 VMware였습니다. 아마 맥북에 윈도우 설치하는 작업을 해보신 분이라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컴퓨터 가상화 소프트웨어로 되게 유명한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행동주의 펀드들은 EMC에다가 막 압력을 넣어가지고 VMware를 비싸게 매각하고 CEO 자리도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고 막 그렇게 푸시를 넣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 EMC를 이끌던 조 투츠는요, 확실한 후임자가 없어서 막 고민하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때마침 델이 인수 제안을 해온 거죠. 문제는 이번에도 돈이었습니다. 당시 EMC는 55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평가됐었거든요. 그 중에서 대부분을 VMware가 차지하고 있었고요. 기업 가치만 보더라도 델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실버레이크와 연합해서 골드만삭스, JP모건 체이스 등 수많은 월가의 유명 은행들과 함께해서 돈을 빌리기로 했죠. 이미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부채를 지는 걸 감행한 거예요. 이것 또한 상장사였으면 절대 불가능했을 딜이죠.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지면 주주들과 채권자들이 불안해하니까요. 하지만 비상장사에다가 확실한 우군을 갖춘 상태로 거대 은행들을 끌어들이니까 막대한 부채를 추가로 지는 것도 가능했던 거죠. 덕분에 2016년에 EMC를 결국 670억 달러에 인수합니다. 당시 기준으로 테크 기업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거래였죠. 또 인수 당시 기준으로 스토리지 1위, 서버 2위, PC 시장 3위라는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현재는 스토리지와 서버 시장 모두 1위에다가 PC는 3위로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요. 자, 약 100조 원조의 배팅을 한 델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마이클 델이 예상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물론 기업들이 예전만큼 자체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려고 들진 않았지만요. 클라우드의 시대에도 자체적으로 서버와 스토리지를 세워가지고 데이터의 분산 저장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클라우드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에도 델의 장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유튜브를 비롯해서요. 넷플릭스, 틱톡 뭐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등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지금도 막 소비하는 중이죠. 그 데이터는 어디론가 흘러가서 처리되고 저장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걸 저장할 스토리지와 저장한 데이터를 처리할 컴퓨터에 대한 막대한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지금과 같은 AI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AI 개발 붐으로 데이터 센터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AI 데이터 센터 하면은 엔비디아부터 가장 먼저 떠올리죠. 뭐 맞긴 한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죠. AI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엔비디아의 AI 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비싼 것도 맞아요. 근데 이게 칩 하나만 달랑 있다고 돌아가진 않거든요. 결국 그 엔비디아의 AI 칩이 들어간 장비를 만들고 공급해하고 그걸 계속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델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델이란 기업은 예전과 지금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지만은 본질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른 제조사에서 만든 부품들을 조립해서 주문자가 요구하는 성능을 낼 수 있는 장비를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서비스니까요. 그게 예전에는 PC였고 이제는 서버력에 가득 들어찬 장비들인 거죠. 물론 여전히 개인용 맞춤 주문형 PC도 팔고는 있지만은 이젠 그 사업의 비중은 전체 20%에 불과합니다. 기업과 정부기관용 PC 비중이 2배는 되는 데다가 실제 수익은 기업용 서버와 스토리지 등에서 상당수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질적으로는 동일하지만 그 디테일을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변화시킴으로써 델은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됩니다. 델 테크놀로지스라는 이름으로 AI 장비 부분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말이죠. 이걸 주도한 마이클 델은 젠슨왕 다음 가는 순위의 부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자, 오늘의 교훈은 이겁니다. 리스크를 짊어져야 할 때는 과감하게 짊어져야 한다. 살다 보면 대체로 리스크는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리스크라는 게요, 아래로 향할 가능성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 그 자체가 리스크죠. 평소에는 이걸 잘 관리해야 하는 게 맞지만요, 과감해져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이걸 짊어지고 도전을 해야 하는 거죠. 물론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확률 높은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막상 까보면 실패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마이클 델이 내린 2013년의 자진 상폐 결정은요, 리스크를 짊어지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대 상장 기업쯤 되면은 리스크 부담을 기피하거나 안정적인 선택을 내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거든요. 왜냐? 그럼 적어도 욕은 안 먹거든요. 시장을 지배하던 거대 기업들이 산업의 전환기에 제때 피벗을 못하거나 무너지는 케이스가 많은 것도요, 그 전환을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보면은 전환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델은 리스크를 짊어지기 위해서 리스크를 부담할 생각이 없는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사들여서 회사를 비공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부채를 지고 여러 건의 인수합병을 단행했죠.
그 정점이 EMC였고요. 다소 무리라는 세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만약 그러지 못했더라면 다른 경쟁사였던 HP처럼 회사를 잘게 쪼개어서 분리해야 했을 가능성이 매우 컸을 거예요. 그리고 반전을 이뤄내지도 못했을 거고요. 모든 순간에 자신을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건 이거는 한방운을 노리는 도박꾼에 불과하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과감하게 리스크를 짊어지는 사람은 뛰어난 기업가이자 도전가입니다. 이 차이는 정말 극과 극인 거고요. 자, 오늘의 얘기도 재밌으셨다면요, 따봉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